정의당 서울시당 뉴스레터 시즌2 이슈로 만나는 정재빈의 정치참견 대선 후보 경선 특별편입니다. 네, 당원 여러분,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정치참견은 정의당의 핫 이슈 대선 후보 경선을 맞이해서 정의당의 대선 후보님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는 순서로 특별히 기획을 했습니다. 진행을 맡은 저는 정의당 서울시당 위원장 정재민입니다. 와. 안녕하세요. 저는 고정 패널로 함께하고 있는 청년정의당 서울시당 위원장 남지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정의당의 대선 후보 경선 레이스가 시작됐습니다. 지난 9월 12일 일요일이었습니다. 오후 2시에 정의당 대선 후보 PR 경연 언박싱이 진행됐었는데요. 혹시 다들 보셨을까요? 저는 본방도 보고 한 3탕 뛰었어요. 네, 내용이 사실 너무 재밌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방송을 아마 가장 많이 본 사람이 저일 것 같아요. 네. 정재민의 정치참견 대선 후보 특별편을 준비하면서 우리 후보님들이 무슨 말씀을 하시나를 계속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그쵸. 계속 돌려보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정말 여러 가지 소품도 준비하시고 다양한 버전으로 이렇게 말씀들을 잘 하시더라고요.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이번 정의당 대선 후보 경선은 당원들의 투표로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후보님들이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당심을 잡는 게 제일 중요할 텐데요. 이 당원들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곳 바로 서울입니다. 그래서 모든 후보님들의 관심사가 어떻게 이 서울 당원들의 마음을 훔칠 것인가, 이게 이제 가장 큰 관심사이실 것 같아서 저희가 특별히 서울 당원님들께 우리 후보님들이 집중적으로 자기 자신을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드리기로 해서 이 코너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네, 정재빈의 정치참견은 네 분의 모든 후보들을 사전에 섭외를 했고요. 우리 후보님들이 응해주신 순서 그리고 일정에 따라서 이정미 후보, 김윤기 후보, 심상정 후보, 황순식 후보 순으로 저희가 이 대담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녹화와 편집을 통해서 저희가 서울의 당원님들에게 일괄 메일과 문자 메시지로 발송해 드릴 예정입니다. 네, 지금 우리 후보님들이 정말 바쁘십니다. 언론의 인터뷰에 응하셔야 되고, 그리고 각종 행사, 간담회, 또 토론회 준비 정말 바쁘신데요. 우리 서울시당의 제안에 이렇게 응해주시고 기꺼이 자리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우리 두 번째 초대 손님으로 김윤기 후보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윤기입니다. 네, 정재민의 정치참견 대선 후보 특별편은 총 7개의 코너로 진행이 됩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코너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너는 바로 자기소개 순서인데요. 사전에 후보님들한테 자기소개하는 시간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형식은 저희가 설명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서프라이즈입니다. 네, 서프라이즈입니다. 10초 자기소개하기입니다. 네, 저희가 타이머를 준비를 했습니다. 10초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10초 동안 후보님이 마음껏 자기소개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준비되시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황스러우시죠? 예. 제가 시작하면 되나요? 네. 예. 말씀해주세요. 시작. 예. 제가 준비해온 키워드가 3개인데 저는 진보정당 사람이고 대전 사람이고 정의당을 혁신할 사람이다 이건데 이게 이제 서울 당원들한테 대전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네. 이렇게 10초가 빠르답니다. 조금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을 텐데 그래도 이렇게 준비하신 키워드는 다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진보정당 사람이고 대전 사람이고 정의당을 혁신할 사람. 정의당을 바꿀 정의당을 사람이다. 혁신할 예, 사람이다. 맞습니다. 예. 아무튼 미리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수고 많으셨고요. 첫 질문부터 약간 난감하셨을 것 같은데. 그러게요. 네. 근데 자기 PR 준비를 많이 하셨을 텐데 단 10초만 드린다면 너무 가혹한 행위죠. 그래서 두 번째 코너는 서울시당 당원분들께 후보님을 어필할 수 있는 후보 장기자랑 시간입니다.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내가 잘하는 거, 내 능력, 내 장점을 마음껏 어필해 주시면 되는데요.
제한 시간이 또 있습니다. 예. 2분 동안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아, 이분요. 네. 네, 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제가 뭘 준비해 왔습니다. 오, 아, 좋습니다. 역시. 예. 예, 참. 왜 오, 방명록을 어디 행사 가서 방명록을 쓰면 오, 이렇게 네네. 찢어가지고 예. 글씨로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필체가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오, 진짜 오. 명필이시네요. 예, 그래서 이게 문재인 대통령하고 비교해서 아, 비교를. 괜찮은가요? 아, 네. 더 예, 매끄러운데요? 예, 요게 네. 살짝, 네, 살짝 밑에를 조금 더 내려주시, 요것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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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잘 안 보여서. 네. 예. 그래서 평등한 생태 사회로 노동자와 민중의 대통령 김용기 이렇게 써왔는데요. 오. 제가 보니까 어딜 가도 방명록에 메시지가 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뭘 잘할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글씨를 잘 쓴다. 예, 제가 방명록에 글씨를 제일 잘 쓰는 아, 대통령이니까. 반전. 맞습니다. 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유명한 정치 인사들이 항상 현충원이나 중요한 곳에 가면 항상 방명록을 쓰고 모든 언론사 기자들이 이제 그걸 사진을 찍어서 내보내는데 저는 정말 글씨를 잘 쓰는 게 중요하겠다. 저도 그런 맞아요,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 우리 그 저기 국민의 당 예, 예, 안철수 그렇죠. 대표님이 쓰신 글을 보고 조금 놀라긴 했어요. 그죠. 네, 글씨를 연습이 잘 써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래 글씨를 뭐 잘 쓰시는 것 서예 같아요. 이런 학원을 다니시고. 아니요, 아닙니다. 제가 아, 자연. 별로 잘하는 게 없어가지고 타고난 명필. 찾다 보니 그렇군요. 조금 더 이렇게 소개를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 그래서 네. 이제 사실은 뭐 이것은 그냥 한번 보여드리려고 네. 제가 아침에 이렇게 아, 써봤고요. 네. 제가 다른 후보들 못지않게 잘하는 건 엄청 끈질긴 사람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대전에서 정의당이 무슨 일을 시작하면 기자들이 대전시에 가서 얘기합니다. 여기 정의당 김용기 시작했으니까 아, 그만해라 이제. 아. 예를 들면 이제 수돗물 민영화 같은 것도 막은 적이 있고 최근에는 이제 청소 노동자들 민영화하는 것도 막은 적이 있고 그래서 쟤네가 한번 붙으면 끝을 보는 사람들이다 뭐 이런. 그래서 제가 끈질기게 뭐든 잘할 수 있고요. 그래서 대통령이 되면 이제 어제 제가 1호 공약 발표했는데 일자리 보장제 하나는 끈질기게 해내겠다.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떤 중요한 문제를 잡으면 반드시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그거를 책임지는 사람, 뚝심의 소유자. 그거 하나만큼 내가 다른 후보들에 비해 가장 자신 있다. 이런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언박싱 보면서 궁금했던 게 하나 있었습니다. 예. 그 이제 저기 별명을 붙였잖아요. 예, 예. AKA 별명을 붙이셨는데 예, 곰팅 윤기더라고요. 예. 그래서 왜 곰팅 윤기일까? 이게 궁금했어요. 이게 좀 미스매칭이었는데요. 이게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아. 그래서 이런 거 되게 예, 중요합니다. 연설문을 쓰기 전에 수요일 날까지 그걸 보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래 곰팅이라고 맨날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아, 닮았다고. 예, SNS에 이제 블로그 할 때 음. 한 2000년대 초반쯤에 블로그 할 때 이제 그런 아이디를 썼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아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보내놓고 나서 유세문을 썼는데 이제 너무 안 맞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맞습니다. 이게 뭐냐 이렇게 된 거죠. 곰팅 윤기는 약간 그러니까- 귀엽고 깜찍한 느낌인데. 되게 그러니까 그 별명이 연설이- 원래 곰팅이었어요? 예. 뭐 어. 요즘은 이제 왜 예? 곰팅이었나요? 왜 이렇게 곰팅이었나요? 좀 이제 둥글둥글하게 생기기도 아.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좀 미련해 보이기도 하죠. 그냥 안 되는 것 같지만 계속 아. 저러고 있으니까. 끈기 예, 이런 예, 것들이. 맞습니다. 될 때까지. 될 때까지. 근데 댓글을 보니까 곰팅 윤기를 계속 보니까 후보님한테서 계속 곰의 모습이 보인다고 댓글이 계속 달리더라고요. 그랬습니다. 네, 곰팅 윤기, 뚝심의 그 곰팅 윤기가 꼭 정의당 대통령 후보가 되면 좋겠네요. 네. 그러면 이제 다음 세 번째 코너는요, 우리 후보님의 비전을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 아무래도 대중들한테 자신이 갖고 있는 생각과 비전을 이렇게 딱 다가갈 수 있게 전달을 하려면 핵심 메시지, 슬로건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모든 후보님들 그리고 선거 캠프가 제일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 아마 이 슬로건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김윤기 후보님 출마의변을 읽어봤는데요. 김윤기 후보님의 출마의변에는 이제 슬로건이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평등, 생태사회로의 체제전환, 그리고 선수교체 김윤기, 이렇게를 슬로건으로 거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슬로건에 담고자 했던 나의 생각, 가치, 그리고 또 대통령 후보시기 때문에 국가 비전,
이런 얘기를 좀 편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거를 좀 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들고 있겠습니다. 평등 생태 사회로의 체제 전환. 우리 김현기 후보님 슬로건을 제가 들고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뭐 다른 제안은 없나 보죠. 네, 긴장하셨네요. 이제 평등 생태 사회로의 체제 전환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회가 굉장히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고, 그래서 뭐 심지어 국민의힘부터 민주당까지도 이대로는 안 된다, 뭐 혁명이라도 이야기할 판인 것처럼 막 말은 뭐 전환, 대전환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쓰는데, 이제 사실은 뭐 이번 대선처럼 뭔가 그 대안과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되지 않는 대선도 좀 드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평등 생태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 당원들이라면 다 공감하는 이야기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방점을 찍은 건 체제 전환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생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기후위기든 불평등이든 코로나 민생위기든 간에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 그러니까 자본주의라고 하는 체제로부터 비롯된 일이고, 그래서 이게 어쩌면 예정되어 있던 일이 어느 순간에 코로나 같은 걸 맞아서 이제 티핑 포인트가 가까이 오면서 이게 이제 폭발하는 양상을 보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장기적으로는 어쨌든 이 자본주의로부터 벗어나는 체제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지향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생각이 하나 있고요. 이제 그것의 증표로 우리 이제 헌법이 육공화국 헌법이잖아요. 87년에 제정된 육공화국 헌법인데 맞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있어서 우리가 이제 그 새로운 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약속을 다시 해야겠다, 이 헌법 안에. 그래서 노동권과 사회권을 확대하는 걸 명시하고 생태국가로 가고, 노동자들의 경영 참여, 이익균점 뭐 이런 부분들도 넣어서 우리 사회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좀 이야기하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헌법을 개정하자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도 또 우리가 이제 구체적인 공약과 정책을 가지고 지금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걸로 이제 완전고용 시대를 여는 일자리 보장제를 이제 핵심 공약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공약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예. 공약에 대한 것 조금 질문을 드릴 텐데, 예. 기획재정부를 폐지하고 정의로운 전환위원회를 설치하겠다, 이렇게 또 말씀하셨더라고요. 이것도 좀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이제 어쨌든 뭐 그 어떤 사업을 진행하든 간에 예산 문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사실 이제 국가의 철학 그 자체를 담고 있는 문제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기획재정부의 관료들이나 이것을 운영하는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새로운 사회, 우리 사회의 지금의 뭐 이제 기후위기나 불평등이나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전혀 적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걸림돌이 되고 있고 방해가 되고 있고, 그래서 이 시스템 자체를 지금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적합한 시스템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이건 정의로운 전환 기획위원회라고 그것을 이제 명칭을 한 거고요. 여기에는 이제 기존의 관료들뿐만이 아니라 노동자, 시민사회, 그리고 뭐 이제 산업 분야 이런 분들이 함께 참여해서 우리 사회를 이제 어쨌든 이렇게 전환하는 데 있어서의 이제 기틀을 세우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그 전환기획위원회의 책임자를 부총리로 해서 파리협약을 기준으로 해서 이것과 이제 어긋나는 정책이 시행되지 않도록 이제 정책 비토권을 좀 부여하겠다, 이런 말씀까지 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보면은 기재부가 청와대보다 더 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하든 다 홍남기 부총리가 다 반대하거나 제동을 걸면 그냥 다 멈추잖아요. 그래서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아무튼 이 말씀하신 게 체제 전환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체제를 바꾸기 위해서 아예 이 기재부를 나라 전체를 전환하는 어떤 위원회로 바꿔서 큰 그림을 새롭게 그려보겠다, 이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헌법 개정 얘기하셨고요. 체제 전환에 사회적 합의를 구축하겠다, 그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 자본주의 그리고 육공화국 체제를 넘어서는 새로운 체제로의 전환. 네, 그 또 40대시더라고요, 우리 후보님이. 그렇죠. 예. 네. 제가 황준식 후보가 저희 X세대라, 저도 X세대니까 자꾸 막, 예, 제가 늙은 후보가 되고 있어요. 네. 3살 제가 더 많은데요. 그렇군요. 그러시군요. 예, 너무 늙은 후보 취급들을 하시고. 저도 40대 후보인지는 몰랐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다 제 탓입니다. 네. 네. 40대의 젊고 역동적인 리더십. 체제를 전환하는 대통령.
네, 김윤기 후보 기대합니다. 어, 네, 그러면 네,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볼까요? 코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번째 코너는 정의당을 지지율을 높일 수 있는 아. 후보님만의 전략을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정의당이 지금 3%대의 지지율이 계속 고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오히려 당원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대선 때 5%는 갈 수 있냐, 막 이런 우려들을 많이 표하더라고요. 이번 대선이 계속 민주당과 국민의힘 쏠림 현상 때문에 정의당의 지지나 그런 것들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잡히지가 않는 그런 상황인데 정의당의 지금 상황을 돌파하고 그리고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나만의 전략 소개를 해주실까요? 그러니까 저는 1차적으로 이제 전통적 진보 정당 지지층을 우리 정의당으로 불러 모으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디딤돌이 있어야 그 다음을 넘어갈 수 있을 텐데 집토끼를 먼저 잡아야 된다. 그렇죠. 대략 한 네. 10%에서 뭐 한 15% 정도 사이에 그 전통적 진보 정당 지지층을 모아야 되는데 저는 이제 이게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좀 그 민주노동당 시절에 보면 부유세, 뭐 무상교육, 무상의료처럼 국민 모두가 아는, 물론 뭐 처음에는 저게 뭐 말이나 되는 소리냐 이렇게 했지만 국민 모두가 아는 대표적인 정책이 있었고 그것을 뭐 다른 이제 사업들이 있다 하더라도 꾸준히 끌고 나가서 결국은 이제 현실화 시켜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자리 보장제를 정의당의 대표적인 정책 브랜드로 만들어서 이재명의 기본소득과도 대결하고 경쟁하고 그렇게 해서 그런 축이 하나 있고 하나는 이제 이 기본적으로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국민의힘은 영남 뭐 민주당 호남 이런 자기 확고한 지역 기반을 네. 갖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세상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곳곳에서 싸우고 계시는 분들이 있죠. 민주노동당 시절에는 뭐 이제 민주노총이 배타적인 지지를 하기도 했고 전농, 전빈련 뭐 이런 사회운동 조직이 다 민주노동당을 떠받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정책이 더 빛났고 효과가 있었던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런 세력들과 함께 가야 되고 그래서 뭐 이제 지금 민주노총 중심으로 하고 있는 이 공동 이제 대선 공동 대응 기구 네. 뭐 이런 데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 뭐 이게 이제 후보 단일화까지 가는 것은 뭐 쉽지 않은 일이긴 하지만 어쨌든 공동의 정책, 공동의 약속을 가지고 선거는 따로 치르더라도 우리가 진보 진영은 이번에 이런 걸 좀 해보자 이렇게 하면서 정의당을 중심으로 해서 진보 진영 전체의 파위와 영향력을 키우는 방식으로 이번 대선을 좀 치루어야 되지 않나. 그래야 이번 대선을 또 디딤돌로 해서 지방선거까지도 성과 있게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아까 몇 가지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첫 두 가지. 번째는 첫 번째는 집토끼 잡기. 정책 브랜드. 정책 브랜드 하나는 이제 사회운동 기반의 진보 진영을 직결을 만들어내는 그렇죠. 전략. 진보연대. 아, 네. 그거를 가장 잘할 수 있는 후보가 김윤기다. 예. 네. 그러면 제가 이제 이거는 준비된 질문은 아니고요. 제가 그 즉석에서 또 질문을 하나 드릴 텐데 아마 정의당한테도 제일 중요한 질문이고 또 우리 대통령 후보를 준비하고 계신 대선 후보님들한테도 정말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선거는 특징이 있습니다. 2022년에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는 바로 3개월 후에 지방선거가 연달아서 열린다는 특징을 갖고 있는 선거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사람들이 예측하기에 22년 지방선거의 결과는 아마 22년 대선 결과에 거의 지배적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관측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사실 그렇게 이제 저도 좀 생각이 됐는데, 그래서 이번 대선도 정말 중요하지만 정의당 입장에서는 22년 지방선거 때 정의당의 얼굴, 정의당의 후보들이 곳곳에서 출마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공직에 들어가고 실제 시민들의 삶을 책임지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냐 없냐,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대선 후보로서 이번 지방선거를 돌파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그것도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정의당의 영역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아까 3%, 5% 박스권 얘기를 계속 하셨는데 이제 정의당이 진보정당으로서의 존재 의미, 역할을 제대로 못한 측면들이 있다. 뭐 이를테면 그 언제쯤부터 될까요? 조국 이런 국면부터 보면 계속 흔들리는 게 있었죠. 이게 이제 눈앞에 어떤 당면한 과제 때문에 우리가 굳게 지고 온 원칙들이 흔들렸고 그러면서 그러면 왜 정의당이 민주당하고
달리 존재해야 되는지, 음. 정의당과 민주당의 다른 역할은 도대체 무엇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시민들께 계속 혼란을 드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번 대선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기득권 양당과 전혀 다른 이 영역을 개척하고 있음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로부터 이제 출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실적으로 이제 지역에서 특히 이제 3인 이상 기초의원 선거구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당이 이제 기본적으로 진보 진영 전체가 한 10%에서 15% 정도의 지지율을 가지고 있으면 사실 이제 그것을 발판으로 해서 충분히 이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밑거름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어쨌든 정책적인 측면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기후 위기라든가 이게 사실 여론조사 이런 거 해보면 국민의 90% 이상이 기후 위기 굉장히 심각하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는데 말로는 하는데 이걸 이제 체감할 수 있는 문제라든가 체감할 수 있는 것이라든가 뭐 시민들과 함께 어떤 우리가 이 문제를 풀어갈지에 대해서 그동안 이런 걸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선 공간에서 이게 그냥 물론 정책이 중요하고 정치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우리가 함께 풀어야 할 일이고 그런 것들을 지역에서 시민들과 주민들과 늘 함께 잘해왔던 정의당이 주민들과 또 지역에서도 이런 준비를 하겠다라고 하는 이렇게 판을 쫙 깔아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그렇죠. 끊임없이 개발을 해야 예, 한다. 예. 주민들과의 결합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러니까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그게 운동이 됐든 뭐 조례제정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런 것들을 계속 이제 대선 후보가 큰 스피커로 이야기해주고 지역에서는 자기 지역의 문제들을 가지고 주민들과 계속 운동으로 조직해 나가고 이런 과정을 짧지만 좀 준비해서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정의당이 조금 이렇게 그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었던 이유가 이 민주당과의 차별화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았던 부분을 좀 이제는 과감하게 좀 바꾸고 그래서 누가 봐도 정의당의 목소리를 선명하게 내고 있구나 라는 이 선명한 정의당의 진보 정당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전략이다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정책 브랜딩, 그러니까 정의당이 얘기할 수 있는 정책, 특히 기후위기라든가 이런 부분에서의 어떤 정책들을 대선 후보가 TV 토론이나 이런 데서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그거를 또 지역에서 뛰고자 준비하고 있는 후보들이 그걸 이어서 이야기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어떤 지지를 얻어서 당선으로 가는 그런 걸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또 네. 지역에서 이제 끈질기게 하신 네. 경험들이 누적이 되어 있으니까 제가 그 김윤기 후보님 오늘 이 촬영 준비하면서 제가 쭉 김윤기 후보님의 이력을 쭉쭉 봤습니다. 네. 우리 김윤기 후보님은 제가 볼 때 정의당의 손꼽히는 그 프로 출마자신 것 같아요. 아, 네. 프로슈마자신가요? 네, 그러니까 사실 저도 출마 많이 했거든요. 제가 이제 4번 출마를 했었는데 우리 김윤기 후보님은 7번 출마하셨더라고요. 네. 우리 총선에서 5번. 아, 총선이 5번이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대전시장 후보로 또 2번이나 출마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 뚝심 될 때까지 한다. 뭐가 돼도 되겠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지역의 어떤 기층의 현장의 목소리와 어떤 문제 이런 거를 또 잘 아는 후보가 아니실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네. 곰팅 윤기 말고 떴다 윤기 이런 거 하시지. 아, 내가 뜨면은 이제 장악이 된다 이런 거. 제가 진작에 모셨어야 되는데. 다음에 기회가 있다면. 네. 그러면 일단 그 우리 후보님의 비전, 그다음에 전략 얘기를 쭉 들어봤고요. 이번은 이제 5번째 코너입니다. 네, 5번째 코너는 서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아무래도 이제 이번 방송이 서울시당 당원님들한테 우리 후보님의 생각을 좀 집중적으로 어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서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제목으로 잡았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 서울은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를 안고 있는 도시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러니까 이 인구 과밀화, 수도권 과밀화라고 표현을 하죠. 서울의 모든 이 자원이 다 여기 몰려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이제 서울로 오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의 폭등, 네,
이 주거 안정의 문제 이런 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부동산 가격이 제일 많이 오르는 곳이 서울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산 격차도 굉장히 크고 이 극심한 양극화가 있는 곳이 또 서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인천에서 2025년에 그 수도권 매립지를 종료하겠다고 또 인천광역시가 선언을 했거든요. 그럼 이 서울에서 발생하고 있는 수많은 쓰레기 대란, 이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 또 지금 저희 정의당이 정의로운 전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아예 이 우리나라의 어떤 근본적인 시스템 자체를 다 바꿔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특히 이 에너지 절입 문제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서울은 특히 다른 지역에서 만들어낸 에너지를 그냥 소비만 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 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이 단편적인 문제로 해결할 수는 없고 국가 전체를 바라보는 어떤 비전 속에서 서울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우리 후보님의 좀 견해를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다 불행하죠. 서울이 너무 크고 많이 집중되어 있어서 다 불행한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대전 사람이잖아요. 네. 예. KTX가 놓여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서울에 와서 놀아요. 1시간이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아, 쇼핑도 서울에 와서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 교통이 좋아지는 게 서울이 좋아지는 거지. 이제 대전이 좋아지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보니까.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 서울의 집중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이걸 해결해야 서울도 행복해지고 다른 지역도 행복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다. 사실 이제 집중을 해결하려면 두 가지 방식이 있잖아요. 지역이 더 살기 좋아져야 되고 네. 또 한편으로는 서울이 불편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난 지방선거에서 대중교통 이제 자가용 타지 말고 대중교통 타자 이제 이런 이야기하면서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당장 서울에 사시는 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면 이게 뭐 점수를 딸 만한 이야기는 아니죠. 근데 뭐 우리 정의당 당원들께서야 네, 뭐 당원들한테 예, 설명하시는 거니까 당원들은 네네, 편하게. 당연히 뭐 이런 비전에 대해서 동의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첫 번째는 수도 이전해야 된다. 이 행정 수도만 옮겨갈 일이 아니라 전체가 이제 세종으로 옮겨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국회, 청와대 뭐 다 옮겨가자 이런 말씀 좀 드리고요. 그래서 이것이 뭐 다른 의미도 굉장히 크지만 상징적인 의미가 굉장히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어떻게 좀 바뀌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고요. 두 번째는 에너지 자립 말씀하셨는데 네. 이건 사실 서울뿐만 아니고 대도시가 전부 다 그 다른 지역들을 사실 빨아들이는. 에너지 착취하고 있는 거죠. 음. 그래서 뭐 얼마 전에는 당진의 화력발전소 앞에서 그 논에 또 뭐 이렇게 그 송전탑 세우려고 해서 농민들은 거기 지키고 끌려가고 이러는데 그런 전기 끌어다가 서울 뭐 대전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에너지 자립도도 대전도 뭐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보니까 2024년까지 8%로 올리겠다고 하면서 또 이게 열병합 발전해가지고 LNG 발전한다고 이렇게 또 나와 있더라고요. 서울이. 그래서 어쨌든 뭐 이런 문제는 아까 이제 쓰레기 문제도 그랬지만 지역으로 분산하고 내가 쓰는 건 내가 만들고 우리 지역에서 처리한다는 원칙을 세워야 되고 사실 이게 시간이 좀 걸리긴 하겠지만 그런 체제로 전환하는 거 외에 자꾸 대규모 매립지를 만들고 대규모로 어디다 갖다가 맡기고 이런 것은 민폐죠 사실. 그래서 이런 전환이 필요하고 발길에 차일 정도로 뭐 이제 태양광 뭐 이제 재생에너지 시설들이 와야 이게 뭐 좀 에너지 자립이 가능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고요. 세 번째는 서울 대체해야 합니다. 서울 대체해야 되고 이건 뭐 주보정당이 오래 해온 이야기이긴 하지만 국공립대 네트워크로 가야 되고 이 문제도 뭐 수도 이전만큼이나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네 번째는 주택연금제도 같은 걸 좀 시행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서울에서 이제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 이제 지방으로 가고 싶은 다른 지역으로 가고 싶은 분들에게 어쨌든 일정하게 그 이제 이주할 수 있는 비용과 뭐 전세금이 됐든 주택 비용을 드리고 이제 남아 있는 서울의 주택은 청년이나 뭐 이제 신혼부부 등에게 싼 값으로 이렇게 공급할 수 있는 제도를 좀 도입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연금을 드리고 뭐 이런 그런 계획인가요? 식으로. 네. 그리고 이제 후보님이 공약하셨던 부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서울의 문제와 또 맞닿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수도 이전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그 모든 공공 투자를 수도권 위의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하겠다. 서울이 수도권이 아닌 다른 지역부터 우선하는 그 원칙을 세우겠다. 뭐 이런 말씀도 하셨던 것 같고요. 그리고
3대 인프라, 그러니까 의료, 대학, 그리고 대중교통, 이거를 지역에 우선적으로 만들어서 서울로 집중화가 되지 않게끔 하겠다, 이런 또 구상을 말씀해 주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이제 계속 수도권 규제 완화해야 된다고 하면서 이런 정책들이 계속 왔는데 규제해야 됩니다. 규제를 안 하고서는 방법이 답이 없는, 없다. 예, 네. 방법이 없습니다. 이 수도권 네. 팽창을 막을 수가 없고요. 맞습니다. 예, 이게 뭐 사실 서울, 경기, 인천 합하면 절반 이상이 지금 여기 살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사실 지역으로 내려가면 땅이 넓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죠. 너무 쾌적하게 네. 행복하게 공기도 잘 살 수 좋고. 있는데 네. 이 다 몰아놓고 다들 고생시키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은 소멸 얘기가 나오고 수도권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맞습니다. 못 살겠다 네. 하고 있고 정말 모순적인데 이거를 바꾸기 위해서는 이제 아주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 아예 서울을 거의 해체 수준으로 수도를 아예 이전을 하고 모든 인프라들이 지방에 만들어질 수 있게끔 국가 비전 갖고 있어야 된다. 이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해체 네. 얘기하다가 지난번에 혼나가지고 네. 근데 저는 서울 시민으로서 예. 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내가 서울에서 사는 것 자체가 되게 전국에 불편함을 주는 것 같다. 그러니까 서울에 사는 게 너무 편리한데 내 인생이 되게 불행하다. 그러니까 이게 서울에 사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마치 다른 지역을 계속 희생하는 것 같은 그런 부채감 같은 게 있기도 하고 그리고 서울대 해체해야 된다. 저 되게 오랫동안 이야기하고 다니는 거거든요. 서울대가 없어야 된다. 맞아요. 꼭 좀 이렇게 되시면은 서울대부터 어떻게 해주세요. 아니 중앙당도 옮겨야 되는데 정당법 때문에 못 옮기고. 아, 네. 그렇죠. 네. 공감이 네. 가는 방안이네요. 저희가 시간이 조금 여유로워서 원래 6번째 질문을 드리기 전에 다른 질문을 제가 좀 즉흥적으로 드릴게요. 네. 그 후보님 출마 선언문 보면 이제 청년 사진들을 SNS에서 올리면서 뭐 약간 과거를 회상하는 이런 현상들이 최근에 있었잖아요. 네. 후보님의 청년은 좀 어떤 분이었는지? 청년 김윤기는 어떤 사람이었나? 아주 어려운 질문이에요. 어렵나요? 예, 거의 뭐 비슷해가지고 지금이나 그때나. 어. 예. 그때도 끈기와 아니 전 이제 대학에 92년에 대학에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사실 완전 낀 세대예요. 그러니까 이제 낀 세대. 예, 이 86 소위 이제 86 세대들의 마지막으로 이제 조직한 그런 이제 후배고. 근데 그 뒤로는 이제 대학 내에서 운동권들이 없어지기 시작한 그때부터죠. 그래가지고 이제 뭐 다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지만 이게 뭐 여기도 안 껴주고 저기도 안 껴주고 아, 그런 세대고. 그래서 이제 청년 시절에도 맨날 뭐 농활 다니고 데모하러 다니고 뭐 이랬는데 이게 이제 86세대 같으면 뭐 그게 자신의 뭐 이제 훈장 같은 걸로 붙기도 하고 그런데 아무도 모르게 사실 조용히. 이제 와서 황소식 후보 X세대라고 이렇게 붙여야 되는 이런 상황인 거죠. 예, 그렇구나.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 손으로 끝낸 것도 많고 그래서 우리 손으로 다시 시작한 것도 많고 근데 이제 청년 실업 운동 이런 걸 96년에 제가 이제 청년 실업 운동본부 이런 거 만들어서 하기도 했고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때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죠. 그때 이제 그런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는데 그런 걸 제대로 사실 이제 의제해내지 못하고 막아내지 못해가지고 지금에 와서는 완전히 이게 무슨 폭발한 거죠. 그때도 그때도 운동권이었다. 아, 네, 다음 6번째 질문은 청년 공약에 대한 질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청년이어서도 그렇지만 우리가 2017년 대선 때 청년들의 지지를 굉장히 많이 받은 그런 대선을 치렀던 경험이 있는데 이번 선거도 마찬가지로 청년층 공약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청년들을 위한 좀 핵심 공약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지난번에 청년들의 뭔가 지지를 많이 받았던 것은 제가 보기에는 특별한 청년 공약이 물론 이제 청년 사회상속제도 이런 것들이 있긴 했었지만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에 대해서 느끼고 있는 문제의식, 청년들이 느끼고 있는 문제의식에 대해서 굉장히 제대로 답한 거였죠. 그게 이제 예를 들면 뭐 여성 문제라든가 성소수자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굉장히 제대로 답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이 시점에서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가, 어떤 자세로 이야기할 것인가 훨씬 더 좀 세부적인 공약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먼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먼저 공약으로는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는데요. 대학까지 무상교육 해야 된다. 이제 어쨌든 공부를 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무상교육을 해야 되고 일자리가 필요한 분들에게는 일자리 보장제를 통해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대학 무상교육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한 번에 완전히 처음부터 실현하기는 어려우니까 등록금을 100만 원 이하까지로 낮추는 문제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소득 2분위 이하에게는 무상교육을 아예 실시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일자리 보장제 같은 경우에는 이게 기본적으로 일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정부가 고용자가 돼서 일자리를 나눠주는 문제인데 이거보다 더 핵심은 참여형이라는 데 있거든요. 지역에서 필요한 일자리들을 발굴하고 그렇게 해서 지역사회에서 청년들이 함께 주체로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지역사회를 만들고 성장시키고 바꿔나가는데 주역이 될 수 있게 하는 이제 그런 기획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어서 청년들이 우리 사회의 주역으로 다시 서는데 필요한 제도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런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청년 부채 탕감과 관련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이제 좀 복잡하긴 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는 빚 얻어서 투자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한 해석이나 뭐 평가가 좀 다양한 측면들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학자금 이 대출 규모가 한 11조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 문제부터 좀 해결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제 IMF 때 기업이 어렵다고 해서 정부가 한 168조 정도를 풀었단 말이에요, 기업에. 그렇죠. 공적 자금으로 다 줬죠. 풀었죠. 네. 네. 그래서 50조 원 정도가 아직 안 돌아오고 있어요. 이 돈 회수하면 뭐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왜 대기업에 그 돈 주고 그때 뭐 대기업 살자고 다 정리해고하고 그때 정리해고해서 지금까지 기업들은 다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런 부담이 고스란히 이제 그 청년들에게 온 거잖아요. 건너서 이런 게 하나 있고 대기업 5대 기업이 갖고 있는 부동산 이익만 해도 1년에 60조씩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제 물론 뭐 지금의 재정 구조 자체가 기존의 체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집권하게 되면 그 체제 지금의 재정 구조 자체를 상상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어쨌든 지금의 재정 구조에서도 충분히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청년 부채 탕감도 지금은 이제 학자금 문제로부터 시작하지만 이제 범위를 넓혀야 되고 특히 보니까 이제 청년 대출 좀 보니까 한 65%가 주택 문제 관련한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택 문제 관련해서도 이게 청년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청년 문제가 딱 청년들만의 문제라고 그렇죠. 보기에는 너무 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얽혀 있는데 부채 탕감은 좀 공감이 많이 가는 공약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제 주변에도 학자금부터 출발하는 친구들이 많고 갚는다는 부담감으로 계속 일을 구해야지 이런 강박에 시달리는 친구들이 많아서 현실은 일자리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진보정당이 뭐 20년 전부터 무상교육 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왔었던 약속이기도 하고 우리 사회가 무상교육을 시작한다고 하면 당연히 그것 때문에 생긴 빚은 해결해주고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학 무상교육 그리고 참여형 일자리 보장제로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그리고 청년들의 부채를 탕감하겠다. 이제 특히 학자금 대출이라든가 또 주거를 위해서 그 대출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다른 대책들을 세워주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공약인 것 같고요. 또 다른 후보님들도 비슷한 공약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특히 그 참여형 일자리는 좀 비슷한 공약이 많이 있으신 것 같고. 그러니까 같은 당에서 맞습니다. 네. 경선을 치른다고 하는데 정책은 비슷한데 이걸 내가 어떻게 더 잘할 거냐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하는 거라서 더 어렵더라고요. 디테일의 문제. 네, 더 어려워. 그래서 우리 김윤기 후보님은 될 때까지 하는 이 뚝심의 김윤기이기 때문에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거의 벌써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마지막 코너고요. 이 마지막 코너는 우리 후보님이 내가 정의당의 대선 후보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를 서울시당 당원들한테 대놓고 어필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름하여 나야나 코너입니다. 나야나. 네, 나야나. 나다. 나야나. 네, 그래서 이거는 형식이 형식이 있습니다. 네, 네, 마지막. 있습니다. 대선 후보 나야나.
네. 긴데요, 이거? 네. 네, 긴죠. 칠행시입니다. 대선 후보 나야나 이거 칠행시로 어렵네요. 네. 말씀해 주시는 건데 이거를 뭐 쓰시거나 그럴 시간을 드리지는 않아요. 예. 네, 그래서 그냥 그러니까 생각을 하고 그냥 말씀을 하시는 게 오히려 더 낫더라고요. 한번 예. 해보니까. 예. 네. 별로 위로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아니, 뭐 이게 사행시도 아니고 칠행시. 아, 네. 칠행시. 대선 칠행시. 후보 나야나. 네. 예. 준비되시면 저희가 그 앞에 오늘-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이거 참 어렵네요. 지금 살짝 봤는데 막 엄청 준비해 오셨어. 네. 어필을. 네. 그러니까. 네, 정리하기가 쉽지가 예. 않으세요. 근데 이거는 오래 사실 이럴 생각하시면 때는- 안 돼요. 예. 그냥 네. 그냥 막 던지고. 맞습니다. 그냥 즉흥적으로. 근데 모든 후보님들에게 동일하게 이게 당황스럽게 예, 제공이 예, 되는 예, 질문이니까 예, 예, 예. 마음 편히 생각해 주세요. 그러게요. 아, 이런 거 진짜 못하는데. 큰일이네. 중앙당에서 하는 것 중에 약간 이런 게 있지 않을까? 돌발 질문 같은 거? 아, 네. 길어요. 네. 잠깐만. 예방주사 맞는다 생각하시고. 이게 다들 처음에 10초 그걸 하고 나서 예, 예. 이제 예정된 질문들을 하다 보니까 예. 마음을 좀 놓고 계세요. 근데 마지막에 이걸 딱 하니까 다들 아, 큰 게 남아 있었구나 이런 난감함을 표하시더라고요. 이제 뭔가 완성이 되는 거. 예. 저희끼리 좀 떠들고 있을게요. 집중해서. 네. 또 영상을 찍다 보면 오디오가 끊기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이게 편집돼서 들어가지는 않아요. 아, 네. 그래요? 네. 또 난감해하는 장면들이 다 고스란히 네. 약간 진솔한 느낌? 대신에 저희가 이제 자막으로 넣어드립니다. 이 칠행시 말씀하신 거를. 이거 끝나시고 캠프 돌아가셔가지고 욕해야지. 아 이렇게 하실 거예요? 이런 게 있더라 이러면서 후보님도 이거 하고 나서 다른 후보님들한테 귀뜸하시면 안 돼요. 아시죠? 당연히 알았죠. 저희가 이정미 아주 철저한 후보님은 보안 속에 진행되고 네. 있습니다. 막 일을 가지고 가셨거든요. 예, 해보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해볼까요? 예. 네. 네. 대전에서 오래 활동했습니다. 오. 선, 선거에도 많이 나갔습니다. 후, 후보 누구보다 잘할 수 있습니다. 보, 보, 보수 정당을 제대로 이길 수 있는 나, 나야만 되어야 하는 이유 진보 야, 야당으로 정의당을 제대로 세워낼 수 있는 후보 나. 나야 나. 오, 뭐야, 잘하시네. 네, 잘하시네요. 굉장히 참 어렵습니다. 굉장히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 질문을 받았을 때 나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이 코너를 만들었어요. 네. 그럼 마지막 편에서는 정 위원장님이 하시나요? 네, 그렇지 계획을 않습니다. 한번 왜냐면 이번 코너는 우리 대선 후보 네 분한테 집중되는 코너이기 때문에 저는 조용히 있겠습니다. 네, 근데 너무 역시 순발력이 우리- 좋으시고 잘하셨어. 맞습니다. 역시 정의당 대선 후보라면 이 정도는 돼야 된다라는 순발력을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당황스러우셨음에도 불구하고 훌륭하게 칠행시를 소화해주신 우리 김윤기 후보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예요. 네. 이제는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사실 너무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실 텐데 아쉽게도 이제 시간의 제한이 있어서 오늘 이렇게 마무리를 좀 하는 걸로 하겠고요. 죄송합니다. 예. 방송을 보고 계신 서울시당 당원 여러분, 그리고 서울시민 여러분, 우리 정의당 대선 후보 김윤기 후보님에 대해서 좀 많이 알 수 있는 시간이었을까요? 네. 네. 짧아요. 네. 해보니까 짧네. 그죠. 네. 네. 앞으로 근데 오늘 이 서울시당에서 촬영한 뉴스뿐만 아니라 4차례의 방송 토론회가 있고 오늘 촬영 기준으로 내일 2시 반 또 토론회가 있잖아요. 그런 토론회도 꼭 챙겨봐 주시고 정의당에서 중앙당에서 준비하고 있는 또 방송들이 있습니다.
더 많은 기회들이 있으니까 꼼꼼히 챙겨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오늘 이 촬영 이후 두 후보들의 영상들이 또 남아있기 때문에 다른 후보님들의 영상 꼭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까지 예. 저는 네.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우리 네. 서울시당 당원님들한테 그 마무리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오랜 시간 동안 재미가 없을 때가 더 많으셨을 것 같긴 한데요. 너무 예. 재밌었어요. 이번 대선의 전략은 김윤기입니다. 심상정, 이정미 두 분이 정의당에 있고 정의당에서 어떤 일을 해왔는지 우리 시민분들이 다 알고 있지만 지난 4년 정의당은 정체했습니다. 촛불 대선 이후 4년간 정의당에게 아주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과감하게 좀 전환해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심상정 후보님께서 그런 말씀 예전에 세대 교체는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밟고 넘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밟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자꾸 체제 전환, 자본주의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상주의자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저는 굉장한 현실주의자입니다. 누구보다 이번 선거에 집권하고 싶은 사람이고 당의 집권을 앞당기고 싶은 사람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헛된 과장된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당이 지금 어떤 현실에 처해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호흡이 좀 더 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대선에서 우리가 목표하는 바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국민들께 그런 호소를 드릴 때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큰 성과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의당의 과감한 변화와 폐기의 리더십, 예, 김윤기입니다. 서울 당원 여러분, 예,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역시 깔끔하셔. 예. 그 마지막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그 자랑스러운 정의당의 대선 주자, 바로 당원 여러분들의 손으로 선택을 합니다. 그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또 당원 여러분, 또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시민 여러분들의 관심 그리고 참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저희 이 방송은 정의당 대선 후보 4분의 그 대담을 모두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당의 모든 후보님들 방송도 같이 한번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고, 누가 우리 당의 대선 후보로서의 가장 적임자인가 여러분들의 소중한 선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행을 맡은 저는 정의당 서울시당 위원장 정재민이었습니다. 저는 청년정의당 서울시당 위원장 남지은이었습니다. 네, 그럼 다음 후보님 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아차차. 네. 그리고 정의당 서울시당 유튜브 구독 그리고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